안녕하세요. 자플래닛 이어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현대자동차 R&D 부문 신입사원 채용 자소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R&D, 전략지원, 마케팅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야를 채용하고 있는 R&D 부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을 바로 살펴보기 이전에 현대차의 채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렇게 변화된 채용들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살펴본 후에 그리고 나서 자소서는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채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상반기부터 현대차가 전기 공채를 폐지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기사 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봤는데요. 밑줄친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에서 이제 신입사원 정기 공채 채용을 없애고 직무별로 상시 공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본사 인사 부문이 관리하는 정기 공개 채용에서 각 현업 부문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직무 중심의 상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채용 주관 부서가 인사 부문에서 현업 부문으로 옮겨갔다는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요. 채용 시기 역시도 이제 정기 공채에서 상시, 즉 필요할 때마다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채용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취준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기 공채 채용에서 상시 채용으로 변동이 되면서 우선은 채용 공고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채용 공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는 정기 공채였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 부문 R&D, 매니팩처링, 전략지원, SW를 한 번에 채용을 합니다. 한 번에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지원자의 적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타 부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분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원 분야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지금 보면요. 구분, R&D에서 연구개발,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에서 구매 부품 플랜트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을 뿐 수행 직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 소개를 이제 클릭하면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채용 공고 내에서는 이제 수행 직무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2018년 전기 공채까지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그 인원들을 각각 적합한 부서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R&D 부문 내에서도 각 직무 분야별로 채용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 쪼개져 있는 분야가 무려 21개에 이르고요. 제가 이제 화면 좀 캡처를 했는데 21개는 다 캡처를 못했고요. 현대자동차 채용 시스템에서 일부분만 좀 캡처를 했습니다. 보시면 분야별로 채용 공고가 다 쪼개져 있고 각각 상세 보기를 통해서 직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직무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수행 직무 이제 보시면 전력 변환 시스템 설계라고 해서 밑에 3가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전력 변환 제어 개발이라고 해서 4가지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경력직 채용에서나 볼 법한 그런 수행 직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직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해라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공만 어느 정도 맞으면 다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2020년부터 이제 직무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해라 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채용의 변화가 단순히 채용 공고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전형 절차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신입 정기공채 전형 절차를 보면은요, 모두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그리고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최종 합격 및 입사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상반기 채용 절차를 보면은요. 지원서, 그리고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신체 검사, 최종 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인적성과 임원 면접이 지금 전형 절차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단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변화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조직 적합성보다는 직무 적합성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그 서류를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이제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인적성을 보는 분들이 걸러지고 인적성을 본 분들 중에서 점수 순으로 이제 면접 전형을 보는 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인적성을 보는 이유가 아마 인적성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격 유형 검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즉 우리 조직에는 어떤 성격적인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적합한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검사, 성격 유형과 굉장히 비슷한 인성검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제 면접 전형으로 올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검사가 2020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의 어떤 적합성, 현대의 어떤 인재상하고 딱 맞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뽑는다라기보다는 직무 적합성을 먼저 보겠다. 이것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 전형 절차뿐만 아니라 자소서 항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공채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요, What makes you move?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기술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되는 게 반드시 현차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상반기 채용 자소서 항목을 볼까요? R&D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물어보고 있고요. 왜 현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왜 현차를 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왜 현차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직무 분야에 지원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비해서 직무 적합성, 본인이 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인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전공 과목 최대 10개를 선정해서 해당 과목을 통해 본인이 습득한 역량과 성취도, 학점을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무의 적합도, 그리고 회사와의 적합도, 그리고 학업 과정을 통해서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들을 얼마큼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이렇게 그 현대차가 정기 공채에서 상시 채용으로 변경되면서 바뀐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채용 공고가 변했고, 두 번째 전형 절차가 변했고, 세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이 변했는데요. 이 세 가지 변경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정기 공채에서 상시 채용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직 적합성보다는 직무 수행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이제 문항별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기술해 주십시오. 천자내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천자면은 상당히 양이 좀 되죠. 그러니까 대충 적어서는 천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항목은 사실은 회사를 선택한 기준, 이유, 뭐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일반적인 지원 동기는 사실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항목에서 따로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항목에서는 왜 현대자동차를 선택하는지, 다른 회사도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현차를 오고 싶어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서로 잘 맞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R&D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엔지니어, 즉 R&D 지원자로서 나는 어떠어떠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현대차 역시도 이러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므로 내가 현차에 기꺼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작성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흐름을 좀 포인트를 잡고 가자면 이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내가 R&D 지원자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각 부서마다의 가치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R&D 분야를 지원하니까 현차가 R&D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R&D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R&D 부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회사의 가치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의 핵심 가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대차 채용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핵심 가치가 5개로 나와 있습니다. 고객 최우선, 그리고 도전적 실행, 그리고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그리고 글로벌 지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R&D 분야를 지원을 한다면 저는 도전적 실행과 글로벌 지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 최우선이나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같은 경우에는 현차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사실 뭐 삼성이나 LG 이런 그룹사들도 다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뭐 소통, 협력 당연히 팀워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재를 존중하는 것들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적 실행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아주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정주영 회장님의 뭐 해봤어? 라든지 뭐 7.8기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도전적 실행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자, 글로벌 지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마켓 쉐어라든지 뭐 기술 투자라든지 브랜드 가치 등 아직도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좀 도전해야 되는 목표들,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현차가 국내에서는 사실 명실상부한 뭐 1위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아직도 경쟁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지향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지금 가장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R&D 부문에서 이 도전적 실행과 글로벌 지향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현차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현대차 R&D가 그 연구 개발비 규모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나 뭐 친환경 모빌리티 등 새로운 기술에 계속 그 기술 개발을 계속 집중하고 있죠. 2019년 현대차 연구개발비 규모를 좀 보면은요, 3조 389억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8년 대비해서는 10% 증가한 수치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매해마다 한 6%씩 그 연구개발비를 증액을 해왔는데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다가 좀 더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수준이 과연 글로벌 대비 굉장히 엄청난 숫자냐라고 한다면 거기엔 좀 퀘스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3조 389억이라는 숫자가 매출액 대비해서는 2.9% 정도예요. 자, 뭐 경쟁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취준생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그 연구개발비 규모가 매출액 대비 8.8%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경쟁사로 한번 보시죠. 이제 국내에는 자동차 경쟁사가 뭐 의미가 없으니까 글로벌 경쟁사인 폭스바겐 한번 살펴보시면요. 폭스바겐은 2018년도에, 2019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8년도에 무려 5.78%,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연구 개발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연구개발비를 지금 계속 쭉 꾸준히 늘려가고는 있지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혹은 경쟁사에 비해서는 아직도 연구개발의 규모가 확실히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가치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금 R&D 부문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D 지원자,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무엇인가?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내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현차의 핵심 가치 그리고 연구개발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는 새로운 것, 혹은 더 좋은 것들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같은 것들을 좀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현대차는 지금 그런 곳이기에 지원한다라는 흐름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연구개발비 규모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실제 행동했던 그런 사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떤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현대의 핵심 가치는 이렇고 현재 이제 연구개발에 어떤 투자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근데 나는 실제로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항상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왔다라는 식으로 본인을 좀 증명하는 흐름으로 이 1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2번 역시 천자입니다. 양이 적지 않죠. 자, 이런 질문의 목적은 바로 직무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직무 역량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직무 역량은 직무를 탁월하게, 즉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 어떤 기술적인, 스킬적인 측면들을 뜻하고요. 좀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어떤 개인적인 특성, 성향 같은 것들도 이 직무 역량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번 항목을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한 이런 산업, 업계의 특성이 어떤지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중에서 어떤 것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는 채용 공고에 기재된 수행 직무, 그리고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소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R&D, 엔지니어 직무 역량들은 학업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업 과정에서 무엇을 습득했는지 기술하도록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학업 과정을 3번 문항에서 따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항목에서는 학업 과정뿐만 아니라 학업 외의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 태도나 성향 같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과정을 이제 3번에서 따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그 비율을 좀 적정하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비율은 학업 과정은 3, 그리고 학업 외 과정은 4,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 태도 부분은 3 정도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들을 2대 5대 3 정도로, 즉 학업 외 과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학업 외의 과정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자, 학업 과정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은 좋든 싫든 간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학업 외의 과정은 나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어떤 능동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이 학업 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점들을 어필해 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인사 쪽, HR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변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 스스로 좀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면 회사에 입사해서도 계속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키는 사람만 하는 것과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업 외의 과정에서 노력했던 부분들도 반드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업 과정과 학업 외의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학업 과정은 일단 3번 항목에서 언급을 해야 되니까 3번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학업 외의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학업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 지식을 강화한 경험들을 말합니다. 즉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어떤 외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의 사람들과 함께 참여했던 공모전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커리큘럼과는 상관없이 취득한 자격증이라든지 여기서 자격증은 물론 전공 관련된 자격증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전공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은 이런 본인의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 뭐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학업 외의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제 뛰어난 엔지니어라면 갖춰야 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이라든지 뭐 집중력이나 도전정신이나 뭐 창의성, 뭐 문제 해결력, 정보 수집력, 뭐 끈기, 성실성 여러 가지가 요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성향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특성을 기술할 때에는 반드시 근거, 실제 행동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난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점들을 어필을 하고 싶다면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어떤 실제 경험이 근거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공허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실제 경험을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기술할 때에는 스테어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테어는 바로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인텐션, 리절트 이렇게 앞자를 따서 만들어진 기준이고요. 시츄에이션,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태스크,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과업, 내가 해결하거나 달성해야 됐던 그런 과업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액션,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술해 주시고, 그리고 인텐션,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리절트,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 이거를 보는 면접관이라든지 서류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특성에 맞게 행동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설득력 높은 자소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3번 문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본인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전공 과목 최대 10개를 선정하여 해당 과목을 통해 본인이 습득한 역량 및 성취도 학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석사 과정자는 연구 경력 및 세부 전공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천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R&D 직무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업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학업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충분히 배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 항목처럼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쌓아왔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사 지원 시스템에도 전공 학점과 이수 학점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전공 학점, 즉 공부를 잘했는지, 이 과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지를 보고 이수 학점, 그 전공에서 충분한 과목을 들었는지, 많은 분야를 공부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 최대 10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선정하실 때에는 본인이 선택한 직무,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겠죠. 그 지원하는 직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과목들의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내가 만약에 제어와 관련된 직무를 선택을 했는데 제어 관련된 과목이 C, C플 이렇게 되면은 과연 공부를 잘 했다? 이 과목을 다 이해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그 직무와 유관하고 또 성적이 높은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 과목명과 학점을 개조식으로 기재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내가 무슨 과목을 적었는지를 쭉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씩 쪼개서 내려가는 거죠. 전기공학의 2에 내가 학점은 A플이고 평점은 4.5점 만점에 4.5점을 받았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 설계 같은 경우는 내가 A0를 받았고 4.5점 만점에 4.0점을 받았다. 매트랩 전공 실습은 B 플러스인데 그리고 학점은 4.5점에 3.5점 만점이다. 이런 식으로 10개를 채워서 적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적으면 이 자소서 항목에서 요구했던 학점 부분들 그리고 전공 과목을 기술하는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이 해당 과목들을 통해서 습득한 역량과 성취도예요. 자, 보면 이제 학점이랑 전공 과목명들은 우리가 미리 기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 과목들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그 과정은 어땠고 어떤 역량을 습득했는지 기술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경험에는 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 과제나 조별 과제도 포함되고요. 실험이나 어떤 프로젝트, 공모전, 왜 수업에서 공모전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고, 논문을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모든 그런 학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험들을 적을 때 과목별로 모두 나열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경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해 주는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기공학에 의해서는 뭘 배웠고, 제어 시스템에서는 뭘 배웠고, 매트랩에서는 뭘 배웠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한 직무와 가장 유관한 경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차 성능시험 직무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채용 공고 수행 직무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운전성 개발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 EMS 매핑이라든지 전기차 운전성, 동력 성능, 주행거리 개발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선택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험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어땠고 그때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 과정에서 내 역할, 내가 해야 됐던 일들은 무엇이었고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등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역시나 결과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결과가 바로 이제 습득한 역량 및 성취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작성하실 때에는 과제는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공모전은 몇 등을 했는지 혹시 특허 출원이 됐는지 아니면 논문 통과가 되었는지, 실험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했는지, 혹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툴 같은 툴 활용 능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이런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 2020년 상반기 현대자동차 R&D 신입사원 채용의 자소서 작성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현차의 R&D 채용은 직무 수행 능력과 직무 적합도가 매우 중요한, 매우 강조된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학업 과정을 좀 성실히 수행하셨고 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온 분들이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소서 작성 포인트대로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을 해봅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